아내가 저한테 여보도 아니고 자기도 아닌 상우씨라고 부르더군요. 싸한 표정과 목소리로 말이에요. 놀랍게도 아내 앞에는 엄마랑 아빠가 온몸이 묶인 채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어요. 엄마랑 아빠는 입에 재갈이 물린 상태로 저를 보자마자 짐승처럼 울부짖기 시작했는데요. 더욱 놀라운 건 아빠의 운전기사와 엄마의 운전기사가 아내 옆에 서서 저를 매섭게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운전기사가 언제 왔고 왜 저 사람들이 우리 부모님을 묶어서 위협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뭐 하는 거야? 대체 왜 그래?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아내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자 엄마랑 아빠의 운전기사가 저한테 달려들더니 제 몸을 밧줄로 꽁꽁 묶었습니다. 순식간에 저는 온몸이 묶이고 입에 재갈이 물린 상태로 엄마랑 아빠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순간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세 사람이 우리 재산을 뺏으려고 강도짓을 하는 건가? 그런 생각까지 들었는데요. 곧이어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는 걸 알게 됐죠. 아내가 의자에 앉더니 무겁게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 말은 충격의 수준을 넘어 경악할 내용이었어요. 처음에는 그 말을 전혀 믿지 않았지만 엄마랑 아빠의 표정이나 태도를 보면서 사실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당신 엄마랑 아빠가 쓰레기인 줄 몰랐지? 악랄하고 잔인한 인간 쓰레기. 아내의 말에 엄마랑 아빠가 화를 내긴커녕 큰 죄를 지은 사람처럼 고개를 푹 숙인 채 서럽게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서야 엄마랑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과거에 얼마나 파렴치한 짓을 저질렀는지를 뒤늦게 알게 됐죠. 아내가 한마디 한마디를 내뱉을 때마다 기가 막힌 사실들이 하나둘씩 드러났습니다. 큰오빠, 이 사람들이 실토한 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촬영했지? 아내가 묻자 아빠의 운전기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후 알게 됐습니다. 아내랑 두 명의 기사는 친남매 사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들의 치밀한 음모와 연기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들이 너무 두려워서 온몸이 싸해졌죠. 자, 이제 당신 아빠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회장이 됐는지 알려줄게. 도저히 믿기지 않는, 아니 믿고 싶지 않은 사실들이 하나하나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아빠와 우리 아빠는 대학 동창으로 둘도 없는 친구 사이였더군요. 10여 년 전 그들의 아빠는 회사를 때려치우고 창업을 했는데요. 운 좋게도 사업이 하루가 멀다 하고 번창을 했답니다. 불과 2년 만에 사업이 안정되고 앞으로 계속 성장할 걸로 보이자 우리 아빠가 임원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당시 우리 아빠가 취업이 안 돼서 백수로 지낼 때 그들의 아빠가 친구를 챙겨준 거죠. 그런데 우리 아빠가 은혜를 원수로 갚았다는 거예요. 회사를 가로채기 위해 음모를 꾸몄다고 합니다. 우리 엄마가 아빠를 꼬드겼대요. 엄마가 봤을 때는 아빠가 인맥이 넓고 회사 일도 혼자 다 하는 것 같아서 욕심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아빠는 회사를 가로채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웠대요. 먼저 임직원들을 자기 사람으로 만든 후 회사 경영에 깊숙이 관여했대요. 웬만한 회사 대표 같으면 제동을 걸었을 텐데 사람 좋은 그들의 아빠는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고 우리 아빠한테 회사의 중요한 결정권을 하나하나 넘겨줬다는 거예요. 그때 당신 아빠가 서류를 위조한 것도 모자라 조직폭력배까지 동원해서 우리 아빠한테 강제로 도장 찍게 했어. 우리 가족을 노려보던 아내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가 그게 아니라면서 억울해할 줄 알았지만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질 않더군요. 그 일이 있고 난 후 그들의 아빠는 경찰에 신고를 하고 별의별 방법을 다 써봤지만 증거와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번번이 묵살당했다고 합니다. 급기야 그들의 엄마까지 우리 집으로 찾아와서 애원을 했지만 우리 부모님이 매몰차게 쫓아버렸다는 거예요. 심지어 조직폭력배들한테 시켜서 더 이상 귀찮게 굴지 말라며 그들의 부모를 위협까지 했고요. 당시 그들의 막내 여동생은 소아암을 앓고 있었는데요. 치료비가 없어서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까지 몰리게 됐답니다. 그들의 부모가 찾아와서 치료비만이라도 달라고 애원했지만 우리 엄마랑 아빠가 단번에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방법을 다 써봐도 아무 소용이 없자 그들의 엄마는 자살 시도까지 했답니다. 집안이 풍비박산나고 막내딸까지 건강이 악화돼서 끝내 숨지자 그들의 엄마는 우리 부모님을 저주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대요. 그들의 아빠는 폐인처럼 생활하다가 뺑소니 사고를 당해 식물인간이나 다름없는 신세가 됐답니다. 그토록 제가 존경하고 사랑했던 우리 아빠가 괴물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숨이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말해달라고 울부짖었지만 아빠는 계속 고개를 돌린 채 흐느끼기만 했습니다. 그 후 그들은 우리 엄마랑 아빠한테 철저히 복수할 날만 기다리면서 살아왔대요. 그래서 아내는 비서로, 오빠들은 운전기사로 위장 취업을 해서 다가온 것이었어요. 아내는 우리 엄마랑 아빠한테 모든 사실을 자백받은 영상을 재생시켜서 저한테 보여줬습니다. 그 영상을 쳐다보면서 처음에는 그들의 강요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허위 자백을 하는 줄 알았는데요. 그게 아니었어요. 엄마랑 아빠가 말하는 표정이나 말투, 내용을 보니 모두가 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됐죠. 저는 너무 화가 나서 괴성을 지르며 어깨로 엄마랑 아빠를 세차게 밀쳐버렸어요. 엄마랑 아빠는 바닥에 나동그라진 상태에서 뒤늦게 참회의 눈물을 흘리더군요. 그들 남매는 그 눈물조차 거짓이라고 생각했는지 쓴웃음을 지어 보였는데요. 사실은 제 눈에도 그렇게 보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건지 궁금하지? 아내가 의자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엄마랑 아빠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 가만히 있더군요. 두 사람의 모습이 너무나 실망스러워서 다시 또 화가 치밀었어요. 그들이 우리 가족을 파멸시키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절망감보다는 엄마 아빠에 대한 분노만 점점 커졌습니다. 잠시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창고 밖으로 나간 엄마의 운전기사가 휠체어에 앉은 노인을 한 명 데리고 왔는데요. 언뜻 봐도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으로 보였어요. 그가 다가오자 아내가 우리 부모님을 쳐다보면서 말했어요. 똑바로 봐. 누군지 알겠지? 엄마랑 아빠는 그를 보자마자 사시나무처럼 떨면서 머리를 계속 조아렸습니다. 아빠는 무슨 말인가를 계속 해댔는데요. 입에 재갈이 물려 있어서 무슨 말인지를 알 수가 없었지만 미안하다,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제 예상대로 휠체어에 탄 노인은 그들의 아빠였습니다. 영국에 산다는 아내의 부모님은 모두 가짜였던 거죠. 그들의 아빠이자 나에게는 장인어른인 그분은 건강이 나빠서인지 실제 나이보다 훨씬 더 늙어 보였습니다. 그는 흐릿한 시선과 멍한 표정으로 휠체어에 우두커니 앉아있기만 했어요. 아내가 그의 손을 잡고는 울먹거리면서 말했습니다. 아빠, 왜 그러고 가만히 있어? 아빠 인생을, 우리 가족을 송두리째 파괴시킨 저 인간들이 바로 앞에 있잖아. 그렇게 가만히 있지 말고 저 인간 쓰레기들한테 화도 내고 욕도 좀 해. 그는 동상처럼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가락만 미세하게 까딱거릴 뿐이었어요. 아내는 그토록 학수고대했던 복수의 시간이 찾아왔는데도 자신의 아빠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무척 슬펐나 보더라고요. 그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저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만약 정신이 온전했다면 우리 엄마랑 아빠한테 무슨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했을지 무척 궁금해졌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가 희미한 목소리로 무슨 말인가를 중얼거렸습니다. 아내가 재빨리 고개를 숙이면서 그의 입에 귀를 갖다 댔는데요. 그러자 그가 조금 전보다 더 크고 또렷한 말투로 한마디 했어요. 종수야. 분명히 아빠 이름을 불렀어요. 아빠도 알아들었는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아내뿐만 아니라 그녀의 오빠 2명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짓더니 금세 안색이 환해졌어요. 이어서 그가 오른손을 힘겹게 들어 올리더니 우리 아빠를 향해 이리 오라고 손짓을 했어요. 아빠가 겁에 질린 얼굴로 꼼짝을 안 하자 엄마의 기사가 다가와서 끌고 갔습니다. 아빠는 도살장에 끌려온 돼지 마냥 몸부림을 치면서 괴성을 질러댔어요. 그는 물끄러미 아빠를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한참 후 아빠가 지쳐서 숨을 몰아쉬자
그가 나지막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종수야, 우리 친구 아니었어? 친구한테 그런 짓 하면 천벌 받겠지? 그의 말을 듣고 아빠는 석고대죄를 하듯 바닥에 이마를 찧어댔습니다. 얼마나 세게 찧어댔는지 이마에서 피까지 났는데요. 아빠가 안쓰럽게 보이지를 않고 걱정이 되지도 않았어요. 잠시 후 아빠의 운전기사가 다가와서 제 몸을 묶은 밧줄을 풀어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창고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저는 입에 물린 재갈을 풀면서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말 좀 해보세요. 뭐라고 말 좀! 제발요! 아빠는 대답 대신 밧줄을 풀어달라는 몸짓만 했는데요. 솔직히 풀어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엄마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그대로 계속 둘 수가 없어서 마지못해 밧줄을 풀어줬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참회의 눈물을 흘리면서 괴로워했던 엄마 아빠가 살벌한 표정으로 욕설을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면서 말이죠. 엄마는 아빠보다 더 길길이 날뛰었어요. 저것들을 어떻게든 빨리 처리해야 된다며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습니다. 상우야, 뭐하고 있어? 빨리 저것들 쫓아가지 않고! 제가 계속 꼬치꼬치 캐묻자 갑자기 아빠가 저의 뺨을 후려치면서 지금 그렇게 한가한 소리나 짓거릴 때냐? 며 화를 냈답니다. 엄마 역시 제가 우두커니 서 있자 평소와 다르게 심한 욕을 퍼부어대면서 저를 밀쳐버렸습니다. 저는 괴물 같은 엄마 아빠의 모습을 쳐다보면서 혼자 실성한 사람처럼 계속 웃다가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병실에 누워있더군요. 1인용 특실이었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오기에 여기가 어디냐고 물어봤더니 제주병원이라고 하더군요. 급히 옷을 갈아입고 병실 밖으로 나갔는데 엄마랑 아빠는 보이질 않았습니다. 회사에 도착하자 평소와 분위기가 다르지 않았습니다. 임직원들도 저를 평소처럼 대하더군요. 폭풍전야라고 할까요? 왠지 평소와 다름없는 평범한 일상이 두렵게 느껴졌습니다. 조만간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한꺼번에 몰려올 것만 같았습니다. 제 예상은 틀리지 않았어요. 회장실로 가자 비서는 보이질 않았고 아빠가 미친 듯이 소리를 질러대면서 난동을 부리고 있었어요. 아빠가 말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사람들이라는 것을요. 알고 보니 아빠의 운전기사는 미국에서 법학을 전공한 국제 변호사였고 엄마의 운전기사는 미국에서 경영학을 전공한 박사 출신이었습니다. 아내 역시 서울대에서 경영과 재무회계를 전공한 수재였고요. 그들은 우리 아빠한테 뺏긴 회사를 되찾기 위해 피눈물 나게 공부하면서 복수를 계획해왔던 거예요. 아빠는 변호인단을 꾸려서 회사를 지키려고 발버둥 쳤는데요. 일이 뜻대로 돌아가질 않았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최고의 무기가 엄마 아빠한테 받아놓은 자백 영상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건 착각이었어요. 그것은 우리 엄마 아빠를 심리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일종의 전술카드였습니다. 그들은 회사의 임원들까지 포섭해서 아빠의 개인 비리는 물론 경영상의 문제점까지 낱낱이 기록된 모든 자료를 갖고 있더라고요. 고위 임원들 중에는 그들의 아빠가 회사 대표였을 때 서로 의형제처럼 지내던 사람들도 많았는데요. 이제 그들이 아빠의 뒤통수를 치고 등에 칼을 꽂은 거죠. 그 일을 계기로 아빠가 친아들인 저한테까지 숨긴 비리가 무척 많았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됐어요. 아빠에 대한 실망감이 점점 커졌습니다. 아빠라고 부르기조차 싫을 정도로 혐오스러웠죠. 아빠가 죽을 힘을 다해 발악했지만 회사는 난파선처럼 점점 기울기 시작했어요. 회사를 지키려고 있는 돈 없는 돈을 다 끌어다 쓰기까지 했는데요. 막대한 돈을 쏟아부은 보람도 없이 아빠는 결국 몇 개월 만에 최대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어떻게든 회장 자리를 지키려고 아빠는 집에도 오질 않고 매일 회장실에서 먹고 자고 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아빠는 점점 수척해지기 시작해서 회장이 아니라 노숙자처럼 보였습니다. 언제부턴가 회사의 임직원들은 아빠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업무 보고나 결제도 받질 않았는데요.
저 역시 회사에서 투명인간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회사 옥상으로 올라가서 뛰어내리고 싶은 충동이 생기더라고요. 모두가 등을 돌린 상황이 되자 아빠는 입지가 점점 좁아졌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회장직에서 쫓겨나다시피 밀려났죠. 지금도 경비원들이 아빠를 회장실에서 강제로 끌어내는 모습이 선명합니다. 그 후 아빠는 점점 폐인이 됐어요. 매일 술에 취해서 술을 또 가져오라며 행패를 부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루에도 몇 번씩 엄마랑 아빠는 부부싸움을 심하게 했어요. 집이 아니라 정말이지 지옥이었습니다. 저는 집에 들어가기가 너무 싫어서 허름한 여관이나 여인숙에서 생활했어요. 생전 처음으로 여인숙에 갔을 때 너무나 비참해서 목 놓아 서럽게 울었습니다. 부부싸움을 할 때마다 엄마는 악에 받쳐 막말을 쏟아냈는데요. 그럴 때는 엄마가 귀신에 씌인 것처럼 보였어요. 꼴도 보기 싫으니까 차라리 나가 죽어! 엄마의 악담처럼 어느 날 아빠는 집 밖에서 눈을 감게 됐습니다. 회사를 뺏긴 충격과 스트레스가 정점에 달했는지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진 건데요. 초라하고 쓸쓸한 죽음이었어요. 비가 세차게 내리는 밤, 술에 취한 채 집으로 오다가 한적한 길거리에 드러놓은 채 생을 마감했거든요. 빈소에서 아빠의 영정사진을 보고 있는데 전혀 슬프지가 않고 눈물도 나질 않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자꾸 머릿속에서 인과응보라는 말만 떠올랐어요. 엄마도 화병이 생겨 산송장이 돼버렸어요. 나중에는 집까지 팔아서 반지하로 이사를 가게 됐는데요. 그곳에서 엄마는 몸뿐만 아니라 정신까지 흐릿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엄마 얼굴을 마지막으로 본 것이 언젠지 기억이 나질 않네요. 문득 엄마가 고독사하지나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엄마를 보러 가고 싶진 않습니다. 저 역시 회사에서 쫓겨나다시피 나왔고 고시원에서 생활하게 됐습니다. 엄마 아빠에 대한 원망과 분노 때문인지 만사가 귀찮은 무기력증이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다른 회사에 취업할 생각을 하지 않은 채 매일 술에 취한 상태로 잠만 자는 일상을 반복했습니다. 아빠의 회사는 어떻게 됐냐고요? 예상한 대로 아내와 두 오빠가 경영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아내와 저는 이혼을 했는데요. 당연한 결과겠죠. 저는 그들이 지금도 두렵지만 원망이나 저주는 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유를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들의 행동이 왠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그들한테 복수하고 싶다는 생각은 아예 들지가 않아요. 누군가 저한테 쓸개 빠진 놈이라고 욕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때 아내가 저한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원한다면 계속 출근해도 돼요. 원래 자리로요. 상우 씨한테는 반감 같은 거 전혀 없으니까요. 빈말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고 동정도 아닌 것 같았어요. 우리 엄마랑 아빠가 죄를 저질렀지 저한테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제가 아무 말을 안 하자 아내는 생각할 시간을 충분히 주겠다고 말하더군요. 그런데 지금 저는 다시 회사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자존심 때문이 아니라 왠지 그래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생각이 바뀔지 안 바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부모님의 사무친 원한을 풀어줘서인지 그녀는 예전처럼 다시 온화하고 자상한 모습을 되찾았어요. 그동안 치밀한 음모와 완벽한 연기로 우리 가족을 감쪽같이 속였지만 지금 저를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원래 심성이 맑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녀의 친오빠 2명도 정이 많은 사람이에요. 자신들이 예전에 힘들고 고통스러운 생활을 겪어봐서인지 저를 진심으로 신경 써주려고 하거든요. 우리 부모님과 그들의 부모님은 서로 원수지간이 됐지만 자식들인 우리까지 원수가 될 필요는 없잖아요. 그나저나 제 앞날이 어떻게 될진 모르겠지만 지금은 아무 생각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생활을 그냥 묵묵히 받아들이고 싶어요. 이러다 제가 폐인이 될지 아니면 다시 기운을 내고 새로운 삶에 도전할지 그건 아직 모르겠지만 이것도 제 운명이려니 생각하고 있답니다. 만약 다음에 제가 또 사연을 보내게 된다면 그때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지 저도 궁금하네요. 혹시 또 모르죠?
이제는 그들의 회사로 바뀌었지만 예전처럼 그곳에서 경영기획실의 실장으로 일하고 있을지. 문득 그녀와 다시 부부가 되는 상상을 할 때도 있는데요. 꼭 부부가 아니라도 그녀와 가깝게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족을 파멸시켰을 때는 잠깐 악녀로 보인 적도 있었지만 제 마음속에서 그녀는 여전히 천사로 남아있으니까요.